최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초선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신장개업에 출연했던 김성환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용광로 선대위는 됐지만 지금은 몽골 기병이 돼야 될 때다. 용광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가 제대로 좀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중진이나 초선이나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저희 신장개업 초반에 한번 인터뷰하고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네요. 네네. 그럼요. 저희 신장개업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던 인터뷰였습니다. 예. 먼저 초선 의원들이 어제 내놓은 이야기, 정치특권 5대 제도개혁 과제 요구하시게 된 배경, 이거 뭐 대선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민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또 국민의 여론과 우리 당이 같이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저희는 절박하고요. 마치 올해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전과 같은 그런 혹시 분위기,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네네.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난주까지는 이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다. 네. 근데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를 지나면서 컨벤션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컨벤션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인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면서 기득권이라든가 특권, 불공정과 싸워온,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당의 이미지였는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180석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득권 정당, 또 안주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께 드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처절한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네.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싶고, 원래 민주당의 모습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세상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대선을 위한 다시 한번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희 초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는 말씀이신데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뭐 갈 거냐, 선대본부장을 누구로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좌절이 되면 좌절이 되는 대로, 또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된 대로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너무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사람, 어떤 책임을 누가 맡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체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혁신 선대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물러나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초선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3선 초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면책 특권을 갖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누리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국민 소환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임기 중이라도 다시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 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히는 부분을 지금 송영길 당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네, 한 5가지 정도 요구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또 외부에서 혁신적인 분들이 네. 우리 선대위로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책을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네. 네. 아직도 좀 추상적이신가요? 예, 이게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물론 일반적으로 3인 선거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3인 이상 선거구의 당선권에 청년을 의무 공천하자라든지 네. 면책 특권 제한하자, 국회의원 3선초가 금지하자, 당선거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자,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한 이 그 개혁안 정치개혁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네. 정치개혁 스스로를 혁신하는 방안인데 맞습니다. 이게 선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2자릿수 네. 격차가 이번 주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까 우리 네.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에 그런 위기감이 당내에서도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회견문 전문에 보면 우리가 당사를 버리고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민주당을 깨쳐야 된다. 그런 구호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혁신선대위를 먼저 구성을 해서 네. 국민들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은 확실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최초로 혁신해야 네. 된다. 선대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혁신해야 된다. 그러는 절박한 마음을 이제 구성해서 네네. 거기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서 네네.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당대표님과 한 40, 50분 같이 활발하게 면담하고 토론을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거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셨고 네. 예, 바로 진행이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추후에 일단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람을 지금 경고등을 켜주신 거고 이 경고등을 킨 민주당과 이재명 선대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혁신의 모습,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모습과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TF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네. 그다음에 또 신한은행이 그 이재명 후보가 신한은행이 왜 화천대유에게 민간 사업자들 간의 화천대유에게 그 투자 수익을 전부 다 몰아줬느냐 이것도 같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서 검찰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오늘 아침에 그런 발표를 그 TF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1년 2월 달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 바로 2011년 3월 달 대검 중수부에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경 중수부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약 130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아유 초대형 수사팀이네요. 130명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대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네네. 이 부산저축은행의 이 대장동 대출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그 분석 자료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그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이 대장동 1,100억 이 대출도 일단은 불법 대출이고 그다음에 부실 대출이라는 보고서가 있죠.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10군데가 넘는 PF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저축은행 임원진 그다음에 금감원의 근데 임원들도 다 구속 기소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빌린 사람들 그다음에 대출 브로커 사람들을 전부 다 그 76명이나 기소를 했는데 이 PF 규모가 2, 3위인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당시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그 다음에 중수과장이 김홍일 이런 분들이었죠. 예. 최재경 부장이었고요. 최재경 부장. 최재경, 예. 그랬는데 지금 그
네. 이 특수수사를 하게 되면 네네. 검사들이 아침에 모여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회의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루가 끝나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또 같이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말단 검사서부터 하는 회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뇌부죠. 네. 중수부장이라든가 이 중수과장들이 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자료들이 모이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도 유독 이 대장동 대출건만큼은 네. 거기에 돈을 빌린 이강길 전 대표라든가 네. 또 대출을 알선했다고 하는 조우영 씨라든가 네. 다 불러서 면담하고 또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계좌 추적했다는 통지까지 다 조우영 씨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명백한 불법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수사를 네. 덮어버린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네. 대장동 대출건과 똑같은 유형의 대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독 대장동 대출건만 네네. 기소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다. 그리고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 그 아까 말한 조우영 씨가 소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네. 그 검찰에 제출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발급 일자가 2011년 3월. 즉, 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떼준 인감증명서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걸 봐서는 분명히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관계자도 불러서 다 했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은 수사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불씨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그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네. 거기 1호 내지는 6호 여기에 네. 다 그 권리들이 스며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 이때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지금도 좀 이 부분에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들어봐도 좀 분명히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